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의를 맡은 이재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만나 뵙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지 못했는데,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오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만났을 때는 영어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영어 공부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수학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어 공부한 거 이제 잠깐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챗GPT 사용해가지고 2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보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제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는 챗GPT가 뭐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를 뭐 과외를 시키시기도 하고 또 뭐 학원에 보내시기도 하고 학교에 보내시기도 하는데 배움 그 자체, 그러니까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딱 지식을 얻는 거 말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죠. 뭐 친구도 사귀고 또 선생님이나 어른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잖아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가 담당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근데 학교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학교가 뒤처졌다. 예, 학교가 너무 느리다. 이런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교나 학원이나 과외가 오히려 굉장히 느린 수단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좀 느껴지셨길 바라고요.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이 챗GPT라는 이 선생님은 학생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별로, 예, 개인별로 그 사람에 아주 특화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거를 아주 구체적이고 무한 반복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이것도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뭐 영어에만 적용되는 거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이런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 해볼 건데 수학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학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유치원생이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또는 뭐 물리학과 뭐 이런 뭐 아니면 무슨 뭐 수학 이런 걸 전공하는 전공생이건 뭐 석사 과정이건 박사 과정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초등 수학부터 대학교의 경영 수학, 뭐 공업 수학 전공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쭉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영어 하면서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요. 참고서 살 필요가 없는 시대다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자, 요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라고 정리해 놓은 참고서, 그죠? 참고서를 우리가 사서 공부를 했잖아요. 또는 나라에서 심지어는 자, 요 또래 아이들은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정리해 놓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예. 나라에서 정리하는 거죠. 심지어 정부에서. 검정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전문가가 써놓은 책을 공부하던 시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강조드렸지만 스스로 교과서를 쓰면서 공부하는 시대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남이 써놓은 교과서를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교과서를 쓰면서 공부하면 된다. 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챗 GPT라는 애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여러분 그 국정교과서 보면은 국정교과서에 그 필진이 있잖아요.
예, 각 그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수학이면 수학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의 최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 몇 분을 이렇게 예, 모아서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교과서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거 교육을 맡기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는 인공지능이 최고의 인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맡겼던 일을 얘한테도 맡겨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인공지능이 상용화된 지 2023년부터 이제 상용화됐다고 보면은 얘가 이제 두 돌, 만 세 돌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뭐 지금부터 뭐 자라서 성인이 되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얘가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 신뢰를 하셔야지 그걸 바탕으로 얘하고 더, 뭐 수준 있고 더 깊고 심도 있는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얘를 의심하잖아요. 얘가 뭐 인공지능이 뭐 얼만큼 할 수 있겠어라고 의심하면 그 의심 때문에 얘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뭐 얘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기 여러분 뭐 과외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은 뭐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하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가끔 실수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100이면 99번의 경우 그런 확률로는 인간 최고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얘가 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얘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학 공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저기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를 얘하고 같이 쓰면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교과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교과서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어. 근데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1학년이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정리해줘. 이거를 교과서의 목차 형태로 보여줘. 한번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게 제가 하는 걸 보시지 마시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직접 지금 이 챗 GPT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그죠? 뭐 고학년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니까 이 상황이 다르니까 한번 자기 자녀의 그 상황에 맞게 한번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시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챗 GPT라는 거, 이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하는 기계냐 그러면요. 뭐 하는 기계냐 그러면 얘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얘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니까 얘는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답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맞는 답 중에 또 중요한 답은 뭐냐면요. 얘는 뭐 하는 기계냐면요. 대화하는 기계입니다. 대화하는 기계예요. 이게 이 기계의 핵심입니다. 대화하는 기계. 여러분 검색의 시대는 대화가 안 됐잖아요. 예. 검색의 시대는 대화가 안 됐어요. 기계하고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한번 검색하면 그 검색 이후에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학원에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족집게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족집게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족집게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여러분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족집게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가 또 물어볼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 하나를 그냥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없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족집게 선생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죠? 족집게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족집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말고 그죠? 아이가 뭘 또 그거 이외에 많은 거를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면서 보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족집게 선생님한테 보낸다는 거는 그죠? 그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이 아이가 달달 외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보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게 너무 큽니다. 예. 이 아이가 얻는 건 뭘까요? 족집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얻는 거는 그 선생님이 거의 그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알려주니까 이 아이가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은 그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 거. 그 점수, 높은 점수, 이 시험에서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거 기대하시는 걸 겁니다. 성적. 그 성적은 높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걸 큰 걸 잃게 되는 겁니다. 큰 걸. 그 큰 게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 또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예. 이런 거는 아예 개발일 자체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뭐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대화가 없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교육. 아이들이 질문할 줄을 모릅니다. 대화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대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질문할 줄 아는 아이가 없습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질문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라고 하면 조용합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질문이 한 개가 안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법을 알아야지 앞으로 경쟁력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이미 쪽집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인공지능이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는 답은 그 옆에 있는 자녀도 다 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만 있으면. 근데 인공지능이 어디 있냐?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족집게 선생님 만나지 않더라도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답을 알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시대예요. 왜? 그 답을 나만 알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들 다 알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저기 뭐 요새 대치맘 그거 유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치동에서 가장 좋은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학원을 보낼 때 여러분의 기대는 다른 동네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특별한 거를 대치동에서 가르쳐 줘서 우리 아이가 그 문제의 그 답을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비싼 학원비를 치르는 게 가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대를 갖고 학원을 보내실 텐데 그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대치동 선생님이 챗GPT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챗GPT 안으로 들어온 대치동 1타 강사는 대치동이 아니라 저기 안드로메다에 사는 아이들도 그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타 강사에 대한 접근권 또는 뭐 이 제한권 이런 거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답을 배워오는 거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해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그 이런 목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셨을 텐데 자, 이 목차를 보다 보면은 저절로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1학년이 자연수라는 걸 배우게 되네요. 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수세기, 수 모양, 수 읽기, 예, 수 막대를 이용한 수 개념, 자리값,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예,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여기 보면 덧셈이 있고요. 뺄셈이 있고요. 이런 게 있네요. 예. 도형과 측정. 이것만 해도 이렇게 1학년이 이렇게 많이 배우나요? 제가 1학년 자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학년이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배우네요. 자료와 규칙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림, 그래프 그리기, 표 만들기, 이런 것까지 배우는군요. 네. 여기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수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해주네요. 음, 친구들이 줄 서 있을 때 몇 명인지 셀 때, 사탕을 몇 개나 먹었는지 셀 때, 계단 몇 개 올라갈 때도 자연수를 써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0은 아직 셈에 넣지 않는다. 네. 블록이 없을 때 제로라고 하지만 자연수는 블록이 있을 때 하나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초등학교 자녀들은 아직 이런 텍스트, 그죠?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조금 약하잖아요. 예, 그리고 말로 설명해줘도 이 말에 대한 이 개념을 이 잡아가는 능력이 조금 성인보다는 조금 아직 부족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아이들은 그림으로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걸 보는 것도 뭐 저기 재미가 있으시겠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아이하고 같이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얘하고 저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쭉 목차를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럼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그 다음에 얘하고 뭐 무슨 대화를 해보면 좋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자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대화죠.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또 자기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 자기의 대화를 이어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니 너? 이렇게 대화를 또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챗GPT나 인공지능을 쓰는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물론 뭐 이것도 저기 뭐 좀 뭐 너무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건 또 문제겠지만 공부하는 동안 얘가 이 인공지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얘가 인공지능하고 이 대화하는 거는 얘가 지금 과외 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좀 응?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연수를 알 수 있는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이미지를 그려서 이렇게 사과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죠? 한 블럭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그림을 그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과서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그림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사실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들어가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요런 이미지가 아마 들어있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숫자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서 만드는 전문가들이 자, 요런 사파가 필요하니까 이 사파를 그려주세요 하고 또 사파 그리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전문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걸 받아서 교과서에 넣어서 편집을 해서 아이들이 그 책을 보는 이런 아주 뭐 셀 수도 없이 복잡한 많은 과정이 들어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협업을 해야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냥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초등학생 자녀까지도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만, 좋은 질문만 갖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 수학에 대해서 또는 뭐 영어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질문을 갖고 자발적으로 질문만 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네. 자, 요거 한번 해봤고요. 뺄셈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설명 나왔네요. 아래 그림에서 아이가 블록 3개를 하나씩 쌓으며 숫자를 익히고 옆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가리키며 자연수를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건을 하나씩 세어보면 자연수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답니다. 예. 이렇게 얘가 설명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 영어 공부할 때는 말로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어가 언어다 보니까 텍스트보다는 주로 이제 말로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성인이니까 키보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텍스트로 하는 거가 더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나 아직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을 더 편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 수학 공부도 말로 하면 됩니다. 말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은이 아빠야. 우리 지은이가 덧셈하고 뺄셈을 공부하고 있는데, 덧셈하고 뺄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지은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챗GPT 음성을 들려드렸는데 음성 잘 들리시나요? 어떤 분이 지금 음성이 잘 안 들리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음성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음성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한테 뭐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음성으로 해보시고, 얘가 들려주는 답이 어떤지 한번 실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화를 나눠보시는 동안에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학원이나 학교나 뭐 이제 학교는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학교는 그래도 이렇게 정해진 학년별로 정해진 이런 코스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쭉 따라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학원이나 과외를 시킬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선행학습이잖아요. 선행학습. 음, 선행학습이죠. 근데 이 선행학습도 뭐 챗GPT가 있으면은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얘하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선행학습을 따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는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지만 뭐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행을 학습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1학년에 관한 것만 했지만 앞으로 초등 6학년 전체의 계획을 아이 스스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학년별 계획밖에 못 세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입학을 하잖아요. 뭐 1학년에 입학한다, 2학년에 입학한다, 3학년에 입학한다. 그러면 3학년에 입학하면 3학년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에 뭐 배우는지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4학년에 뭐 배우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 과정만 알고 4학년은 4학년 과정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하고 공부하면은 교과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만든 목차는 초등학교 1학년에만 해당되는 목차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뭘 부탁했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게 될 수학 전체를 학년별로 나누어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가 정리를 해줬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2학년 올라가니까 두 자릿수 덧셈 뺄셈 하고요. 3학년 9구단 완전 암기하고, 4학년 올라가니까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은 4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덧셈 뺄셈을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하는데, 4학년까지는 이게 이제 자릿수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도형에 대해서 뭐 대칭, 평행, 수직 이런 거 배우고 도형을 좀 배우게 되고요. 5학년 가서는 사칙연산, 소수, 입체 도형, 도형이 조금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학년 되니까 비율이 나오네요. 그죠? 비율 나오고 드디어 음수가 이제 6학년 때 처음 나오고요. 분수, 소수, 정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 개념이 나오고요. 1차식 기초, 문자화식, 자료 해석, 평균 중압값, 통계 확률이 조금 나오고요. 다각형, 도형이 조금 심화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그죠? 학년 전체,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선행학습이 필요한 친구 정말 얘가 수학에 대해서 뭐 조금 이 습득이 빠르다. 그래서 얘는 정말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챗GPT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선행학습에는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이 기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6학년 과정까지만 보여드렸지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수학도 예, 이 친구가 얼마든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조금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 수학 공부도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개념이잖아요.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그죠? 네. 요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여기도 나오죠. 대칭, 평행, 수직, 이거 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 하려고 해도 숫자 계산만 잘하는 게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이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대칭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평행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이 언어의 개념적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념 공부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개념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서,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이 언어가, 이 단어가,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럴 때 이 개념 설명 측면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예, 그래서 기호의 예시도 이렇게 보여주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의 약수라는 거는 예,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요런 1, 2, 3, 6. 예, 그래서 예제도 보여줍니다. 6 나누기 2는 3. 나누어 떨어짐. 그죠? 나머지가 없는 수다. 이렇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자세하고, 예, 사실 이게 다 교과서에 이렇게 들어있을 만한 이런 정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만약에 이걸 같이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제 대화를 나눴다. 얘가 그래서 약수는 이런 거고 배수는 이런 거고 배수는 어떤 수를 곱하여 얻을 수 있는 수. 예. 다. 그래서 4의 배수는 4, 8, 12, 16. 4 곱하기 3은 12. 이런 게 배수다. 예.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또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여기에서 어떤 대화를 이어가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화를 한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해보면 되거든요. 예. 제가 시간을 좀 한 2, 3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채팅창에 예, 질문 남겨주시면 예, 제가 그 질문에도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저한테 채팅창으로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지금 이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한테 들려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라면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개념을 이제 얘한테 배웠잖아요. 예. 약수는 이런 거고, 배수는 이런 거고, 예. 공약수는 이런 거고, 이런 개념을 배웠단 말입니다. 예. 아이하고 이것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고, 고등 아이가 고전을 어려워해서 워크북을 만들어서 PC에서도 공부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랑 답을 만들어주네. 아, 그쵸. 예,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한 것도 그겁니다. 예,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한 것도 그겁니다. 고전이라니까 이게 수학은 아니신가 보네요. 뭐, 고전이면은 뭐, 언어 영역인가요? 예, 예, 국어 공부를 좀 같이 해보고 계실까 보네요. 제가 해보려고 한 것도 그거예요. 이제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이런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면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고서에 연습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참고서에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 연습 문제는 제한된 몇 개가 이제 나와 있죠. 문제집별로. 예, 문제집별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죠? 예, 그것만 풀고 또 새로운 참고서 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하고 공부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새로운 참고서를 살 필요가 없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연습 문제 뭐 100개고, 1000개고, 10,000개고,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대로 만들어서 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문제 몇 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뭐 7개나 문제를 만들어 줬네요. 그래서 약수 구하기. 36의 약수를 모두 나열하시오. 예, 그죠? 36의 약수를 모두 나열하시오. 배수 구하기. 7의 배수 중에서 50보다 작은 수를 모두 쓰시오. 음, 약수 판단하기.
다음이 약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유를 쓰시오. 오는 45의 약수이다. B는 뭐 이런 문제를 내줬네요. 예, 근데 문제가 정말 더럽게 재미가 없네요. 그죠? 정말 얘가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예,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재미없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의미가 겠습니까 36의 약수를 모두 나열하시오. 아니, 공부를 하려면 이걸 내가 배우면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체감을 해야지, 나 이거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싶을까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싶을까요? 이게. 공부가 하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무슨 의미, 뭐 초등학생이 이거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여기에. 너무 재미가 없어 보여. 그래서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외 선생님하고? 여러분도 다 과외 받으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만 받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 과외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죠? 네. 과자 6개를 2명에게 똑같이 나누면 1명당 3개씩 가질 수 있어요. 2가 6의 약수인 거죠. 네. 그죠? 블록 8개를 한 줄에 4개씩 가지런히 놓으면 2줄이 생겨요. 4도 8의 약수예요. 네. 책상 배열하기. 교실에서 친구 12명이 테이블에 3명씩 앉도록 의자를 배치하면 뭐 이렇게 그죠?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례. 예, 이런 것도 얘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뭐 미분도 마찬가지고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등수학, 중학교 수학, 뭐 대학교 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예. 미분 적분이 개념적으로 뭐 그 계산적으로 어려워서 재미가 없는 거냐?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계산하기 어렵고 개념이 어렵고 모르는 기호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그거에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애들이 왜 이렇게 저기 연예인 보고 뭐 저기 그런 거 보면은 애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고 좋아할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어? 와, 내가 저렇게 유명해지면은 많은 사람한테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좋다. 이 애들이 체감하잖아요. 체감이 팍팍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죠? 미분 적분도 여러분, 거기에 열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죠? 미분 적분에도 열광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돌 이상의 열광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그 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인공지능도 없었고 인공위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분은 아이돌 이상의 열광의 대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준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문제를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교과서들도 구성되어 있긴 하겠지만, 예, 아이 스스로 이거를 대화하면서 할 수 있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교과서는 또는 참고서는 대화를 나누는 책이 아니잖아요. 예, 대화를 나누는 책이 아니, 그거는 선생님이 거기다가 그냥 선생님의 생각을 쫙 써놓은 거잖아요. 그 책을 쓴 저자하고 여러분 아이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한계인 겁니다. 예? 정석슨 분 제가 지금 저기 홍성대 님이신가? 그분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자하고 제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선생님 여기는 왜 이런 문제를 내신 건가요? 왜 뭐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스스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선생님에 대해서 이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자발성을 기르는 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질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노트하고 사진으로 스캔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거 제가 여기 쉬는 시간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쉬는 시간 이후에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초등 과정으로 보여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뭐 중등 과정이든 고등 과정이든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그 풀이 과정 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 아이가 해야겠지만, 예. 네, 꽃집에 꽃다발 만들기 문제를 얘가 내줬었거든요. 그거는 요겁니다. 꽃집에서 장미 네 송이를 한 묶음으로 팔아요. 지은이는 네 송이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꽃을 꺼내 만들어 보고 두 송이씩 묶으면, 한 송이씩 묶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얘가 이렇게 냈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꽃집에 꽃다발 만들기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어, 풀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준비 단계, 그죠? 그다음에 네 송이씩 묶는 단계, 예, 두 송이씩 묶는 단계, 그죠? 그래서 12 나누기 4, 그죠? 여기는 뭐 이렇게 여섯 번째 묶음, 그래서 12 나누기 2는 6, 예, 이렇게 한 송이씩 묶기 쭉 해서 12 나누기 1은 12.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비교를 해주네요. 묶음 크기가 네 송이일 때, 두 송이일 때, 한 송이일 때 몇 개의 묶음이 나오는지, 몇 개의 나머지가 나오는지, 예, 이렇게 풀이 과정도 얘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집 뒤에 보면은 해설지 있잖아요. 그죠? 풀이 과정 해설지가 있는데 예,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뭐 그 해설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요. 여러분 또 해설지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풀이 방법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물론 어떤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해설지를 애들이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한계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거 한 개라고 애들이 어느 순간 그냥 예, 다른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풀이 방법을 여러분 자녀가 정말 창의적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창의성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효율적인 것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창의성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기존의 결과보다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이 과정 자체는 효율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창의적이라는 거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 알려진 방법이 지금까지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풀이 방법 뒤에 해설지에 붙어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는 게 창의성을 시도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미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거죠. 그죠? 근데 내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겠다는 거는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놔두고 해설지에 나온 그 풀이 방법을 놔두고 그거 말고 아이가 아이만의 풀이 방법을 찾도록
그 과정을 하겠다, 체험을 하겠다, 도전을 하겠다. 여기가 창의적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저기 뭐 이 강의 전체 제목이 뭐 그 창의성 교육, 뭐 창의적인 아이, 뭐 이거가 창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창의적으로 기르겠다는 거는 어른들이 이미 확립해 놓은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 또는 가장 효율적인 성공의 방법 이거 말고 다른 길을 아이가 스스로 도전할 수 있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도전하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창의성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 실패해야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부모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실패하는 거를 견딜 수 있는 참을성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를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하고 공부할 때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예, 문제집에는 문제풀이 해설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하고는 여러 개의 해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풀이 방법은 뭐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예. 여기 채팅창에 몇 분이 이거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같이 한번 공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른이 된 저로서는 관성의 법칙인지 과거의 습관 틀대로 아이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서 무궁무진한 아이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죠? 예,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그러니까 기성세대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기성세대잖아요. 그죠? 기성세대. 예. 기성세대를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성세대는 자기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관한 선택이 끝난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서 기성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경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야.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걸 다 탐색을 합니다. 예, 탐색을 하는데 어느 순간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구나. 제일 뭐 정답 확률이 높구나라고 자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만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는 가치관에 대한 선택도 끝난 겁니다. 네. 가치관에 대한 선택도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이 끝난 겁니다. 그 선택이 예를 들면 뭐 정치 성향으로 말하면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직업으로 말하면 예술가일 수도 있고 과학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어떤 건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관계가 없고 어쨌든 선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장점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최효율의 방법을 알고 있어서 문제를 금방금방 풉니다. 그리고 어떤 게 불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 문제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만 탁 고르고 그거를 푸는 최적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효율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기성세대의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탐색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미래를 볼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는 여러분이나 저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건 다 과거거든요. 그래서 내 선택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살 때, 20살 때 경험한 그걸 가지고 지금의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삶에만 한정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나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살면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기준, 그죠?
내 선택의 기준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과거의 기준으로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적어주신 관성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은 내 삶의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뀌지 않아. 이게 바뀌지 않는 게 관성이잖아요. 그 과거에 만들어진 관성이 바뀌지 않고 해서 현재의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이의 미래에까지 그 관성을 적용시키고 계신 부모님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뭐, 100년 전, 200년 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먼 과거로 가볼게요. 300년 전, 400년 전에는요, 그렇게 살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가 확립한 그 관성대로 그 관성을 아이한테 들이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3, 400년 전에 한 60년 살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겹쳐가지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잖아요. 20살 때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또 60년 산다 그러면 부모가 사는 기간부터 아이가 사는 기간 다 합쳐봐야 80년 정도잖아요. 이 80년 정도 사이에는 3, 400년 전에는 거대한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80년 사이에 그냥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부모가 살았던 시대나 아이가 살았던 시대나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알고 있는 거 미리 경험한 거를 아이한테 전수해주면 아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요, 변화가요, 분단위로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분단위로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살게 되는 이 시대는요, 변화가 어느 한 분야에서 생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겨우겨우 인공지능이라는 거 그 변화 한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는 인간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처음 겪는 변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 과학이 400년 동안 누적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적 노동. 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지적 노동의 분야 요거 한 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변화 중에 겨우 한 개입니다. 근데 변화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죠? 요즘은 세대가, 그죠? 지금 10살인 초등학생하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10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이 갭이 또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갭이. 왜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인공지능 네이티브예요. 인공지능 네이티브예요. 얘는 태어났더니 이미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살, 11살, 12살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들 있죠? 얘네들만 해도 인공지능 네이티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네이티브로 우리가 잘 하려면은 아이가 최소한 3살, 4살 이전에는 영어에 완벽하게 노출이 돼야지 영어 네이티브가 된다고 하잖아요. 10살, 11살만 돼도 걔가 영어 네이티브가 될 수가 있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그런 변화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살인 아이와 지금 태어난 아이조차도 갭이 있는데 지금 10살인 아이, 지금 태어난 아이와 여러분의 갭은 얼만큼일지 한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의 관성으로, 부모가 20년 전, 30년 전에 확립해 놓은 그 관성으로 여러분의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자 조언을 자꾸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물론. 그죠?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가능성을 놓치게 될 그런 위험이 너무 커진 시대라는 겁니다. 예. 그 위험이 너무 커져. 왜냐하면요. 부모는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계도요, 우리가 사용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검색 시대를,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그 검색 기계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잘 이해도 안 되시죠? 아,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검색 저거 맨날 못하고, 왜 이렇게 맨날 아직도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 여러분 그러시죠? 그거보다 더 극심한 변화가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사이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사용 측면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이 기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는 인공지능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걸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내비두고 얘가 뭘 하든지 여러분보다 더 잘 쓸 거예요. 그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게 애가 쓰는 거를 방해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얘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면 어떡하지, 저떡하지 뭐 걱정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뭐 검색하시면서 이상한 것도 검색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인데. 아예 뭐 쓰다 보면은 뭐 이상한 것도 좀 보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일상적인 그냥 뭐 큰 뭐 저기 변수가 없는 아이와 그 부모와 가정이라면 아니 뭐 이상한 거 뭐 한 뭐 100번 중에 한두 번 하고 그죠? 아 나머지 시간에 또 도움되는 거 하고 이러기 원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성으로 아이를 방해하지 말자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예. 내 관성으로 아이의 미래를 방해하지 말자. 내비둬보자. 예. 그리고 시간을 줘보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써가지고 갑자기 뭐 저기 애기가 인공지능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써봐 해가지고 애기한테 막 인공지능 써봐 해가지고 애기가 실컷 썼어. 예. 근데 뭐 한 학기 썼는데 한 학기 실컷 써보라고 놔뒀는데 그 학기 뭐 수학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 거기서 실망하시면은 학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실망하실 거면 한 학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야 인공지능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학원 보내시는 게 맞아요. 다시 예전 여러분의 관성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음. 거기서 실망하실 거면. 충분한 시간을 주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충분한이라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 한 학기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짧은 단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성적은 정말로 의미 없어질 겁니다. 학교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만 갖고 있으면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공업수학 들어가가지고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점수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를 여러분의 아이는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사실 전공이 무의미하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요즘 대학생들이 전공이 무의미해요. 전공이 무의미해요. 응? 뭐 물리학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럼 다른 과 모르냐, 경영 모르냐, 경영학과 나왔다고 물리학 모르냐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요. 지식이 다 융합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칸막이가 쳐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 한 사람은 물리학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발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근데 왜 이렇게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느냐? 여러분 인공지능만 해도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야의 지식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지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분야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융합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체감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생물학에서 뇌에 대한 발견이 있었죠. 신경세포에 대한 발견이 있었죠. 그다음에 컴퓨터 개념이 만들어졌죠. 요게 100년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입니다. 그다음에 수학 알고리즘 있었죠. 네. 그다음에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발전이 나중에 있었죠. 이게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나뉘어 있으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융합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분야를 통합할 때 융합이 일어납니다. 물리학이 따로 발전하고 생물학이 따로 발전하고 코딩이 따로 발전하고 이렇게 따로 발전하잖아요.
그건 따로 발전하는 거지 융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융합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놓으면 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이 여러 개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공부할 때 융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난 100년 사이에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전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점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감하신다면은,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 아이의 공부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누가 용기를 가져야 되냐, 누가 대범해져야 되냐, 아이가 아니고 부모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두려우시잖아요. 그게 두려워. 우리 아이가 지금 다음 학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두려워. 우리 아이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좋은 대학교 못 갈까 봐 두려워. 그러시면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괴로워요. 그러면 부모도 괴롭고 아이도 괴로워.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예전에 관성대로 가시면 돼요. 관성대로.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받아. 예, 그러지 마시고 예, 다시 관성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예, 참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 밑에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들을 모두 너무 의존적으로 과하게 빠져들어 사용하게 돼서 스스로 하는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쵸? 네. 얘가 모든 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아마 자녀가 이제 우리가 학교 가면은 전교생이 뭐 100명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100명의 아이가 있다. 이렇게 해보면 그 중에 한 90명 정도는 예, 거의 이런 지금 걱정하신 대로 능력이 많이 퇴화될 거예요. 자발성도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같은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뭐 제가 뭐 한 80년대생 또는 70년대생이라고 여러분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하시면요. 다 집전화였어요. 그죠? 집전화였고 그때는 이 전화번호부 책이 있다만 벽돌만한 두께의 책이 있었고 그죠? 여러분 반에 친구가 아마 한 50명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친한 친구 한 10명 정도의 전화번호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늘어나면서 친구가 늘어나면 친구 전화번호 한 30개 정도는 외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친척집 번호나. 근데 지금 누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닙니까? 아무도 모르죠. 부모님 전화번호도 기억 잘 안 나실걸요, 요즘은? 그냥 다, 그죠? 이름으로 검색하고 단축키로 검색해서. 음. 근데 그거의 범위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이거 다 넘어서 대학 수학.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업 수학. 이런 것도요. 내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개념 하나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이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아무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다 몰라도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얘가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얘는. 그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얘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네. 근데 이 걱정은 마치 뭘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하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 전화번호 10개 못 외워서 어떡하지? 라고 제가 여러분 걱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못 외우시잖아요.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친한 친구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어떡하시죠? 친한 친구 전화번호 10개도 못 외우시고 계시면, 아, 이거 좀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을 제가 한다면, 그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걱정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걱정을 해야 되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기계가 다 외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이에요. 수학도 영어도 일본어도 모두 그냥 지금 내가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정말로. 네.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제가 영어를 몰라도요. 영어를 몰라도 영어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을 영어 교과서 수준으로 영어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말을 영어로 바꾸죠. 예, 제가 갑자기 말을 영어로 바꾸던, 갑자기 일본어로 바꾸던, 그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갑자기 얘한테 스페인어로 해달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걱정을 해야 되냐? 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걱정을 안 해도 이 아이는 사는데 별 문제는 없겠구나.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 아이가 필요하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가 공업 수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하고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뭐 다음 시간이나 뭐 언제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가장 우리 시대의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의료 지식, 법학 지식에 대해서 얘하고 한번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어떤 부모님이 관성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의사나 왜 법관을 그렇게 선망할까요? 그 우리 관성이에요. 우리 관성. 우리 시대가 살아보니까 야, 의사 돈 잘 벌어. 의사 명예 있어. 어? 야, 법관 돈 잘 벌어. 법관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어. 이거 우리가 경험했잖아. 이게 우리의 관성입니다. 이 관성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관성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의대 가라. 야, 너 법대 가라. 너 로스쿨 가라. 이렇게 여러분 아마 추천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 그 대치맘 그 영상 보니까 뭐 의대반을 뭐 5살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 지금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미래의 전문가들이 미래학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의사나 법률가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나 법률가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성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 관성이 깨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인간의 역사는요, 제가 너무 거대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요, 특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인간의 역사는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요, 3000년 전, 막 이런 때로 돌아가면요, 2000년 전. 종교 시대잖아요. 제사장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특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에요. 그죠? 근데 그 특권이라는 게 시대별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예. 예,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특권이라는 게 조금씩 옮겨가요. 그래서 왕한테 옮겨갔다가 귀족한테 옮겨갔다가 지금은 그 권위가 다 어디로 왔습니까? 대중한테 왔잖아요. 그죠? 예. 그 대신에 직업이 생겼죠. 특권을 가진 의사나 뭐 이런 게 생겼는데 특권을 깨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깨는 방향. 근데 그 특권을 깨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기술 발전 때문에 특권이 깨지는 겁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네. 기술의 발전 때문에 특권이 깨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 중에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뭐에 대한 특권을 깨냐면요.
지적 그, 뭐죠? 이 지능 또는 지식에 대한 특권을 깨는 겁니다. 의사나 법률가가 특권층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죠? 의료 지식이나 법률 지식을 그 집단이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사나 법률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왜? 인공지능이 의료 지식과 법률 지식을 의사와 법률가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도 특권층이었죠. 예술가. 특권층이잖아요. 네. 근데 예술가도 끝났어요. 특권층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인공지능이 예술가만큼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예, 제가 갑자기 질문 때문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다시 수학 공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지금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대 중고등학생들은 지식적인 면이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면 무얼 하면 미래를 준비할까요? 챗GPT를 잘 사용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수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잘 하면 될까요? 기술로 로봇으로 대체되겠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되긴 합니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강의 듣다 보니 다 소용없어진다는 방향으로만 느껴집니다. 아니요,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요. 예, 아이한테 얘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100명 중에 90명 공부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 안 해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왜? 기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물어보면 돼요. 근데 10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요, 자발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발성. 얘는요, 누가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뭐 궁금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을.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얘한테 물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분야에 관계없이,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죠? 이 세상의 지식은요, 2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2차원으로. 예. 분야가 이렇게 쫙 수평적으로 펼쳐 있겠죠.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수직으로 난이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난이도를, 이렇게 지식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공부하지 않고도 다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이거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때 기계한테 물어봐서 풀어야지라는 수동적인 태도인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몇 명 소수의 아이들은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수준의 공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 가봐야 여러분 우리 다 수동적이었잖아요. 우리 다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 가서 전공 지식에 대해서만 요만큼 겨우 공부했습니다. 자발성을 가진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수평으로 펴져 있는 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요, 얘가 대학을 가지 않고도 모두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는 가능성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가능성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천재들은요, 다빈치처럼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천재들은요, 대부분 어떤 분야의 천재입니다. 베토벤, 음악의 천재. 그죠? 네. 고흐, 미술의 천재. 그죠?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천재. 네? 그죠? 분야별 천재예요. 분야별 천재. 그걸 전문가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이가 만약에 자발성이 있고 열려있는 사고를 하잖아요. 이 아이는요, 모든 지식을 융합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지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길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지 않고 얘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북돋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별로 필요 없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의 교육 있죠.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고 학원 가서 배우고 가르쳐 주는 거 겨우겨우 그냥 받아먹고 이런 거는 끝났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반면에 가능성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로 따지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는 예, 우리가 보통 교육이 초등교육 6년, 중고등 6년, 그러면은 12년, 대학 4년 하면 16년이잖아요. 일반적인 그게 과정이 16년이고 요즘은 뭐 석사도 하는 사람 많으니까 뭐 대충 20년 교육을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20년. 우리가 20년 동안 배웠던 것의 지식의 양이나 20년 동안 공부했던 지식의 그 공부의 속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이잖아요. 그걸로 미래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20년은요, 우리가 썼던 20년하고는 전혀 다른 20년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한테 20년을 주면요, 이 아이는, 예, 그 20년을 우리의 10배, 100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20년의 100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그 가능성을 좀 열어줘 보자라는 게 예, 저의 그, 그 부탁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단순히 암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뇌를 발달시키는 공부 필요하다고. 예, 두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준다고 해도 예,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아이한테 답이 뭔지 알아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가 궁금한 게 뭐냐고 한번 계속 너 뭐가 궁금해? 뭐, 뭐 알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개발하게 한번 이렇게 도와줘 보시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제 뭐 필기 이런 걸 필기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연필로 어쨌든 내가 이렇게 계산 과정을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얘하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요 플러스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add 파일이라고 돼 있죠. 보시- 어, 얘가 지금 왜 파일을 못 읽는다고 나오죠? 여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필기체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번 요 화면을 한번 바꿔가지고 요 필기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이제 그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8 나누기 4 더하기 8 이래. 요거는 조금 깨끗한 이미지고요. 음, 이런 것도 있겠죠. 요건 문제집에 있는 이런 화면이고요. 요 이미지고요. 예, 요것도 문제집 이미지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집 이미지가 있죠. 예, 이미지가 있죠. 이런 거 이제 고등수학 어려운 거죠. 예. 또 여기도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요거는 사람 손글씨죠. 그죠? 예. 노트한 겁니다. 노트한 거.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무슨 일인지 저기 챗GPT에 제가 지금 파일이 이게 로드가 안 되네요. 업로드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한번 그 이미지 같은 거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구글 검색으로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찾았던 이미지고 이런 게 있죠? 이미지. 예. 이런 이미지를 얘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얘한테 한번 보여줘 보시고 얘가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기체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필기하면은 뭐 이런 노트 필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런 노트 필기를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 필기를 얘한테 보여주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여러분이 직접 직접 이렇게 쓴 거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찍은 거를 얘한테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필기체 있죠. 이거 진짜 이거 아이가 이렇게 문제 풀이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얘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풀이에 대한 그 첨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풀이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게 왜 이게 저한테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는지 요거를 좀 한번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해결해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얘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 이미지를 넣고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미지를 띄우죠. 예. 이 이미지를 띄웁니다. 얘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문제 풀이를 하죠. 예. 이 풀이 과정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얘가 이 풀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답 이렇게 뭐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얘가 아예 인식을 하죠. 요게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복이다 라는 거를 아무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얘한테. 여러분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한테 이런 기계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이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창의적인지 여러분 이 기계를 쓰면 쓸수록 체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자 이런 이미지를 제가 주고요. 이런 이미지를 드리고 자 어떤 기계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이 이미지에서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복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냈다면 여러분 그 기계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계를. 놀랍게도 그런 기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 설명도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림. 근데 얘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수학 문제라는 걸 일단 안 거고요. 수학이라는 걸 안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까지는 문제라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한 거예요. 요만큼은 복이라는 거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은 이 중에 답을 찾는 문제라는 것도 얘가 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얘가 하죠. 문제 풀이를 쭉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서 답은 18이고 그거는 D다, 복이 D다 라는 거를 얘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손글씨도 한번 얘한테 보여줄게요. 손글씨.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제 문제를 푼 게 있다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요즘은 문제 풀이 자체도 이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전자펜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이미지로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푼 게 맞는지. 자, 연속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아주 어려운 적분 문제라는 이런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계가 인식해야 될 게 여러 가지죠. 일단 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이거는 한글이고요. 그죠? 이 한글을 얘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 여러 가지 어려운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수학 공식이라는 것도 얘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는 알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도대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라는 거. 문제. 여러분, 얘가 이 문제를 잘 받아 적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글씨를 알아보고 얘가 문제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풀이 전략. 풀이 전략, 그죠? 치환 없이 풀기. 대칭의 성질을 사용하기. 예.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죠. 치환 적분이나 일반적인 부분 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의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와, 여러분, 놀랍습니다. 핵심 공식, 정적분에서 다음 성질이 있습니다. 예. 또한,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문제 풀이를 해주죠. 여러분, 이렇게 자세한 문제풀이를 해주는 선생님은 흔치 않습니다. 그죠? 예, 흔치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하고의 공부에서 좋은 점 뭐냐? 이렇게 한 번 풀이해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 번 풀이해서 이거 알아들으면 천재죠. 이거 어떻게 한 번 풀이해서 이걸 알아듣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티내는 거가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학생들이.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는 질문 한 번, 또는 용기 있는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두 번 정도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질문하는 거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내가 모른다는 거를 티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하고 공부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 부끄럽지 않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면 다시 질문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적분만 계산하면 된다고 마지막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 적분도 짝함수 성질을 이용하거나 치환으로 풀 수도 있지만 다음의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라고 예, 이런 풀이법을 보여주죠. 그래서 변형된 풀이법은 뭐 이런 풀이법이 있다는 것까지 해주고 이 적분은 부분 분수로 풀 수 있다. 어이구 무슨 말인지 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최종 계산하면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런 게 된다. 필요하시면, 그죠? 여러분, 제가 얘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가 뭐 하는 기계냐면 대화하는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화하는 기계. 얘가 답을 알려주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알려주고 끝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얘가 먼저 대화를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자, 필요하시다면 이 문제처럼 대칭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 문제를 더 풀어드릴 수 있어요. 또는 비슷한 유형 5문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나요? 라고 대화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해줘. 어, 그래프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도 없는데 그래프까지 그려서 설명해 줄 생각인가 봅니다. 예, 놀랍네요. 와, 놀랍죠? 예. 지금 여러분 이게 요런 그래프에 보면은 여기 요런 거가 조금 정확하게 안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저기 영어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더 조금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아직 한글로 대화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뭐,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감수해야죠, 뭐. 그죠? 공짜로 쓰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태클 걸어가지고 이거 뭐 저기 이러니까 못 쓰겠다 하면은 자기만 손해죠. 예. 그래서 함수, 이런 그래프, 예, 0에서 n까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위 그래프는 다음 함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 함수는 중심으로 대칭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예, 추가적인 시각화를 원하시나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좋은 거기도 하고 안 좋은 거기도 한데요. 얘가 최근 2년 사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얘 2살이에요. 2살인데 이렇게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2살인데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살 되고 20살 되면 얼마큼 똑똑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2살 되는 동안도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대화를 내가 주도했어야 됐거든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내가 주도를 했어야 됐어요. 대화를. 예.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대화를 자꾸 자기가 주도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해라, 질문해라, 뭐 자발성을 길러라 제가 이렇게 앞에 말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얘가 대신해주는 지금 지경에 이른 거예요. 대화의 자발성조차도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대화는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인간은 앞으로 지적 측면에서 자발성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발적인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의 격차는 어마무지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어마무지하게. 예. 단순 연산해서 그림을 올렸는데 칭찬에 다른 팁까지 해주네요. 예, 뭐 그런 것까지 해보셨네요. 예, 잘 해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겁내지 않고 얘랑 그냥 아무거나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빙산의 일각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는 정말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한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아이한테도, 자녀한테도 겁내지 말고 아무거나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도전해 보시면 얘하고 대화하면서 스스로 발전하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 공부 정말 그 중에서도 뭐 일부의 일부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얘가 잘 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한대로 사용법 자체에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용법 자체에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것을 제가 보장을 해드리니까 자녀와 함께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어, 이번 시간에는 수학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 뭐 할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무튼 2주 연속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